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18년간 강진 유배지에서 온갖 시련과 억울함을 겪었던 정약용. 그 누구라도 세상을 원망하며 분노에 휩싸일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붓을 들었고 그 결과 500여 권의 불멸의 저작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화가 날 일들은 더욱 많아집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현실, 젊은 세대의 무례함, 급변하는 세상의 모습,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무심함까지.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독을 품는 것과 같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가져와 노년의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깊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화가 날 때 그 순간의 감정을 곧바로 입 밖으로 내뱉었던 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 시원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화라는 감정은 마치 끓는 물과 같아서 한번 넘치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랫동안 아물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분노는 순간이지만 후회는 평생입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번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화가 날 때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노년에 화가 더 많이 나는 것일까요?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일들에 분노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몸의 변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워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스트레스가 되어 화로 표출되곤 합니다. 정약용도 늙으면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아 답답함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회적 지위의 변화입니다. 은퇴 후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부양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셋째,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젊은 세대와의 가치관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젊은이들이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시대가 바뀌면 사람의 마음도 바뀌는 법이니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제 화가 날 때 사용해야 할 그 특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말하지 말고 쓰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 기간 동안 분노를 학문으로 승화시킨 그 방법을 우리도 따라해야 합니다. 왜 써야 하는가? 첫째, 글을 쓰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화라는 감정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성질이 있지만 글을 쓰려면 생각을 정리해야 하고 문장을 만들어야 하고 단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마치 끓는 물에 찬물을 조금씩 부어 온도를 낮추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글을 통해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분노가 종이 위에 글자로 적히는 순간 마치 거울 속 자신을 보는 것처럼 내 마음의 상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로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셋째, 시간이 지나 그 글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얼마나 감정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1000번 만번 옳다고 생각했던 내 분노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화가 날 때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엽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활발해져 감정의 안정과 기억의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정약용이 경험적으로 깨달았던 것을 현대 과학이 입증한 셈입니다. 또한 글쓰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런 생리적 변화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18년간 글을 쓰면서도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효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손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도 중요합니다. 손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세밀한 손동작이 뇌의 기능을 자극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자극이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는 단순한 감정 해소를 넘어서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필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할까요? 먼저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아닌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을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적어 보십시오. 이때 감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 나열하십시오. 오늘 오후 3시에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다거나 아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했다고 쓰는 대신 며느리가 내가 말하는 도중에 전화를 받았다고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시 읽을 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해방시키는 단계입니다. 이제 마음껏 화를 내어 보십시오. 종이 위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마음껏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무 억울하다며 속에 있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십시오. 이 과정에서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검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격한 표현이라도 종이 위에서만큼은 자유롭게 써보십시오. 미치겠다, 정말 견딜 수 없다는 식의 강한 표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써낼수록 마음의 독이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단계입니다. 이제 조금 진정이 되었다면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라면 우리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을 것이고, 가족이라면 각자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앞서 예를 든 며느리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느리도 직장 일로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다. 그 전화는 급한 업무 전화였을 수도 있다. 나를 무시하려던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써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단계입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면 좋을까?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이끌어 가십시오. 다음에는 며느리와 이야기할 때 미리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시간을 내달라고 말해보자.
며느리의 업무 시간을 파악해서 여유 있는 시간에 대화를 요청해 보자는 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생의 교훈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성격의 어떤 부분을 돌아봐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더 화를 잘 내는지 패턴을 파악해 보십시오. 이런 성찰을 통해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관심받고 싶을 때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소외감을 느낄 때 더 예민해진다. 몸이 아플 때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다는 식으로 자신의 패턴을 발견해 보십시오. 이런 자각이 생기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남긴 글들을 보면 이런 과정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초기의 글들에서는 억울하다, 분하다는 표현이 자주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또한 하늘의 뜻이리라 시련을 통해 더 깊은 학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식으로 변화합니다. 특히 그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처음에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알아달라는 내용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라,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라는 교훈적인 내용으로 바뀝니다. 이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승화시켜 나간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인 글에서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쓰다 보면 점점 더 성숙한 내용의 글을 쓰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유배지에서 쓴 글들을 보면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내용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승화시켜 나간 것입니다. 노년의 화는 젊은 시절의 화와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젊을 때의 화는 대부분 현재의 문제에서 비롯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상황이 뒤섞여 더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글로 써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글 쓰는 것도 귀찮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참지 못해 한번 폭발하고 나면 그 후 폭풍을 수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잠깐의 수고로 큰 화를 피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쓴 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감정을 털어놓기 위해 쓴 글은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쓰고 나서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려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쓰는 과정 자체입니다. 마음속에 있던 독소를 밖으로 빼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안이나 교훈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보관해 두십시오.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신만의 감정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가는 셈입니다. 노자는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고 유연한 것은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부러뜨리는 행위입니다. 반면 화를 글로 풀어내는 것은 유연한 대응입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집니다.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화를 내는 분이라면 가까이 오기를 꺼리겠지만 항상 온화하고 지혜로운 분이라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자신의 감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 관리는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출발점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인해 화가 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인생이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어두운 시간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글쓰기 외에도 몇 가지 보조적인 방법들을 활용하십시오. 화가 날 때 심호흡을 깊게 하거나 잠시 그 자리를 피해 바람을 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는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진정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글쓰기야말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화가 나는 상황 자체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군자는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화나게 만드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미리 파악해서 가능한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굳이 스트레스 받을 일에 자신을 노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이웃과의 마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럴 때는 더욱 글쓰기가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기 전에 글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효과적인 글쓰기를 위해서는 환경 조성도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가족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 방해받지 않는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새벽 시간이나 깊은 밤에 홀로 글을 썼습니다. 글쓰기 도구도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너무 비싸거나 특별한 것일 필요는 없지만 손에 잘 맞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펜과 좋은 종이를 사용하면 글쓰기에 대한 애착이 생깁니다. 정약용은 좋은 붓과 먹을 갖추는 것은 학문하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시간도 정해두지 마십시오. 감정이 복잡할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간단한 일로 화가 났을 때는 몇 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쓰는 것입니다. 글씨가 예쁘지 않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글이 아니므로 오직 자신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오히려 서툰 글씨로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더 진솔한 감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공자는 70세에 이르러서야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를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70세가 되어서야 완전한 감정 조절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실수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삶을 보면 그 또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남겨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그 감정을 글로 풀어내면서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지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년의 화는 젊은 시절의 화보다 더 깊고 오래 갑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쉽지만 그 후 폭풍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번 상한 관계를 회복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역경을 학문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화라는 감정을 단순히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 성찰과 지혜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화가 날 때 말하지 말고 써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지만 글은 쓰고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만 글은 나 자신을 치유해 줍니다. 말은 관계를 파괴하지만 글은 관계를 회복시킬 지혜를 줍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은 밭과 같아서 잡초를 뽑지 않으면 좋은 곡식이 자랄 수 없다. 화라는 잡초를 그대로 두면 마음의 밭이 황폐해집니다. 하지만 글쓰기라는 농기구로 그 잡초를 뽑아내면 그 자리에 지혜와 평화라는 좋은 곡식이 자라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화와 원망의 시간으로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지혜와 성찰의 시간으로 만들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들고 있는 그 펜 끝에 있습니다. 200년 전 강진에서 정약용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후세의 어르신들이여, 화날 때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글을 쓰십시오. 그 글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고 당신의 가족을 치유할 것이며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펜을 들어 첫 줄을 써보십시오. 오늘 나는 이라고 시작해서 무엇이든 좋으니 당신의 마음을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꿈꾸었던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부터 만들어 가십시오. 화를 내는 대신 글을 쓰는 사람,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사람, 그런 어른이 되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인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펜을 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정약용의 정신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